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34번 문제인 IPO의 수요 예측 및 공모 가격 산정할 때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IPO를 할 때 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방식 같은 상대가치법은 재무 이론적으로 우수한 밸류에이션 툴이나 현금 흐름, 자본 비용 등의 추정에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어 IPO 밸류에이션을 설정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틀린 말은 뭐죠? 다 맞아요. 맞는 말인데 DCF법,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방식은 요건 절대가치법이에요. 상대가치법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가치법이에요. 상대가치법은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EV, EBITDA 아니면 퍼라든가 PBR 같은 걸 이용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번은 틀린 말이죠. 자,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수요 예측하지 않고 단일 가격으로 정한다. 자, 수요 예측, 그걸 갖다 이제 북 빌딩이라고 하는데 기업 공개를 위해서 공모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모주 청약을 받기 전에 기관 투자로부터 사전에 수요를 조사하는 것을 말하죠. 자, EV, EBITDA는 감가상각비가 없는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 많은 장치 사업의 밸류에이션에 적절한 지표이다. 자, 우리 EV, EBITDA 같은 경우에는 이 감가상각이 많은 그런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하게 있습니다. 자, 왜냐? 자, 여기가 우리가 이제 현금 유출이 없는 거는 차감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현금 유출이 없는 그런 비용이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을 빼지 않아요. 빼지 않는다. 그건 무슨 얘기죠? 빼지 않으면 이 값이 커지죠? 이 값이 커지겠죠? 자, 이 값이 커지면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되죠? 낮아지죠? 그럼 낮아지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높은 게 좋다고 그랬어요? 낮은 게 좋다. 낮을수록 좋은 기업 가치로 평가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낮아진대요. 낮아진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되겠죠. 자,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습니다. 그럼 기업 가치 높게 평가받으면 뭐가 좋아요? 주가가 높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주가가 높게 나오면 유상증자를 하기 편하죠. 유상증자를 할 때 높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면 현금 유출을 발생하지 않는 비용이 많은 기업들이 뭐가 있죠?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 많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가상각비가 높은 기업들이에요. 예를 들어 보죠. 우리가 IT 기업들 그냥 IT 기업,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한번 생각해 보죠. 인스타그램을 보면 지금 뭐 페이스북에 넘어갔는데 이게 보통 1조에 팔렸거든요. 1조에 팔렸는데 얘네 회사는 직원이 6명이에요. 6명인데 6명이 뭘 하는데 사무실도 없어. 사무실도 조그만 거예요. 6명이 앉아가지고 그냥 지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기다 디자인 올려라. 뭐 어떻게 하면 좋겠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1조를 벌어요. 그럼 감가상각비가 있을까요? 없죠. 뭐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책상, 뭐 컴퓨터 이런 거 해봐야 뭐 몇만 원도 안 되겠죠. 그죠? 뭐 몇백만 원 안 될 거예요. 6명이 해봤자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감가상각비 영향력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해주건 빼건 간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펄을 계산을 여기 펄하고 같다 그랬잖아요. 별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장치 산업의 밸류에이션을 계산할 때는 중요하다. 적정하게 표현한다 라고 했는데 하이닉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이닉스. 자, SK 하이닉스는 공장을 지려고 해요. 공장을 지는데 반도체 공장을 지는데 한 500원 정도면 지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아마 1조 2조 듭니다. 1조 2조 정도 들어요. 1조라고 가정을 해보고 뭐 내용 연수가 10년이다. 그럼 1년에 감가상각비로 1,000만 원씩 1,000억씩 깎아나가야 돼요.
1000억씩 깎는다는 얘기는 뭐냐? 이익이 줄어든다는 거야. 그죠? 이익이 줄어들면 요 가치가 늘어나고 기업 가치가 나쁘게 나오니까 주가가 낮게 나오고 유상증자할 때 돈이 조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해, 이 감가상각을 안 해주겠다, 이거 안 해주겠다. 이거 안 빼주겠다, 이거 안 빼주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높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치산업들에게는 이게 유리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업체들은 이런 걸 해주는 게 좋겠다. 자, 퍼는 주가와 주당 순이익을 비교한 지표로서 주식시장에서 가치 판단의 지표로 가장 널리 사용하는 주관적인, 직관적인 것으로 이해가 쉽다. 퍼의 가장 큰 장점은 직관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식료품 업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니까 CJ도 있고 뭐 오뚜기도 있고 뭐 대상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퍼가 10이에요. 얘는 13이야. 근데 얘는 한 5 정도 돼요. 엄청 좋네, 이렇게. 대상, 여기 굉장히 주가가 낮게 평가되어 있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좋겠죠. 그러니까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자, 35번. 해운업의 구조조정 법정관리가 큰 화제거리가 되고 있죠. 해운업, 뭐 조선업, 뭐 철강, 건설, 다 안 좋아요, 우리나라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이슈가 국채은행 등의 어깨에 무겁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채권을 회수를 못하는 거예요.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도 이제 상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들은 기업들에게 야, 니네 뭔가 좀 자구책을 만들어봐. 야, 니네 가만히 있을 거야? 뭐 돈을 빌려오든 뭐 좀 돈을 많이 벌든 돈 갚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1번. 사채 원금의 상환 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후에 청구가 들어오더라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사채를 돈 달라고 해요. 근데 청구를 안 해.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의 완성이라고 하죠. 돈 달라고 못한다 이거죠. 자, 이자 청구권은 일반 상사시효와 마찬가지로 5년이다. 그러니까 상사시효, 이건 이제 민사시효가 10년이고요. 민사에 대한 청구권은 10년이고, 상사, 그러니까 상인들 간에 벌어지는 상사시효는 원래 5년이에요, 5년. 그러니까 채권도 5년 안에 청구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인과 상인이 있어요. 그럼 얘가 돈을 빌렸어. 5년 안에 청구 안 하면 소멸합니다. 돈 달라고 못 한다. 그죠? 사채는 만기에 상환하는 게 원칙이나 회사에 자금 여유가 있다면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사들여 소각할 수도 있고 수익률이 떨어졌을 때 다시 팔 수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사채는 자유롭죠. 채권을 발행했어요. 내 회사에 돈이 많아. 그 이자를 주기가 싫어. 그럼 시중에서 사들이는 거예요. 시중에서 사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콜옵션과는 달라요. 콜옵션은 사채에 있는 콜옵션부 사채는 내가 청구하면 그들은 무조건 나한테 다 회수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시중에서 사야 돼요. 시중에서 산다는 거는 가격이 변동되거든요. 채권 가격이 변동한다는 건데, 채권 가격의 변동에 따른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갔을 테니까 비싸게 사야 되고요.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면, 금리가 올라갔다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싸게 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소각,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뭐. 한마디로 해서 돈 번 걸로 채권 사서 갚는다. 돈 갚는 거예요. 돈 갚는 거. 자, 그 다음에 사채 원금은 만기가 됐을 때 일시에 상환하는 게 원칙이다. 만기 전에 상환하려면 사채 발행 시 미리 상환 조건을 명시해야 되는데 그 조건은 이사회 결의. 그러니까 중도 상환에 대해서 하고 싶다. 할 수 있다 이거죠. 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만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그 주식회사는 대부분 다 대부분의 권한을 누구한테 줬느냐? 이사에게 일임을 했어요. 일종의 대의민주주의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주들이 너무 많으니까 야, 우리 결정하기 좀 힘들고 니네가 알아서 똑똑한 니네들이 좀 결정해 돈 좀 많이 벌어달라 이런 거죠. 5번째, 사채 발행회사가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즉시 사채 총액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진 않고 첫 달에 안 주면은 청구를 다시 해요. 야, 돈 좀 내놔. 야, 이자 줘야지. 이자 안 줄래?
다음 달이 지나서 2달이 지났는데도 안 준다. 그때는 이제 서면 통지하고요. 전액 변제 통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개월에 2개월. 2개월 동안 연체되면은 한 달은 봐주고요. 2개월 연체됐다. 돈 내놔. 안 줘? 한 달 더 기다려. 돈 내놔. 이자 줘. 안 줘? 그러면은 바로 서면 통지 후에 전부 다 갚으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돈 다 갚아라. 그럼 돈이 없으니까 안 갚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보증인한테 통지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인이나 아니면 뭐 담보를 처분한다거나 뭐 그런 짓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회수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일단 36번을 보면 재무팀의 김 부장은 회사의 자금 조달 계획을 하고 있다. 미국 경기가 살아남에 따라서 미국 금리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오르면 국내 금리도 따라서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 김 부장이 취할 수 있는 자금 조달 행위가 뭐냐? 한마디로 금리가 오를 것 같대요. 금리가 오른다. 자금 조달. 빨리 빌려야죠, 빨리. 그쵸? 자, 요 교재는 재무관리사 2급은 야, 돈이 남아 돌아요.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런 건 없습니다. 운영에 대한 건 없죠. 운영은 잘하면 되고, 우리는 뭐예요? 항상 조달. 조달이 뭐예요? 회사에서 돈 빌리는 거야, 돈 빌리는 거. 별게 아니죠. 빚지는 거야, 빚. 돈 빌리는 건데, 돈을 어떻게 빌려야 된다? 금리 오르기 전에 빨리 빌려야 된다, 이거지, 빨리. 아니,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돈이 필요 없어. 근데 그럴 때 빌릴 필요가 없죠. 돈이 필요할 때 빨리 빌려야 된다, 이거죠. 자, 수익률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입 시점을 늦추려고 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발행자 입장에서고,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자자는 최대한 단타를 쳐야 돼.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짧게 만기를 가져가서 금리 상승기를 다 먹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금리가 하락할 때는 투자자는 장기로 놔야 되죠. 그래야 금리 하락에 대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발행이 안 될 테니까 투자자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 부사채. 그러니까 얘가 안 살 거 아닙니까? 요걸 이제 장기로 발행하려면. 그러니까 얘한테 풋옵션 부사채를 주는 거죠. 자, 그래 만약 금리가 오르면 그래 니네가 상환해서 가져가. 그 대신에 지금 현재 금리를 좀 낮게 발행할 수 있죠. 현재 금리를 낮게 발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죠. 풋옵션 부사채는 투자자에게 유리하니까. 자, 1, 2년 안에 금리 인상이 예상되므로 아직 금리가 인상되기 전에 빠른 시간 안에 회사채 발행한다. 그죠? 최대한 빨리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해야 되겠죠. 이때 발행할 때 조심할 건 고정금리로 발행을 해야 돼요. 그쵸? 변동금리로 발행하면 말짱 꽝이죠, 뭐. 계속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 올라간 거 다 줘야 되니까. 자, 세 번째, 콜옵션 부사채는 금리 상승이 강하게 예상되는 경우 발행회사 입장에서 채권 발행에 의한 금리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고,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 굳이 일반 사채 대신에 콜옵션 부사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 잘못 설명했죠? 자, 금리가 하락할 때 콜옵션 부사채는 행사하죠. 그렇죠? 기업은 금리 하락 시에 콜옵션 부사채를 발행해서 하락기에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회수하고 다시 싼 이자로 다시 발행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 같은 데는 이걸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는 이걸 발행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상승할 것 같으면 이걸 발행하면 어떻게 되죠? 금리를 더 줘야 되거든요. 금리를 좀 더 줘야 돼. 그죠? 그러니까 지금을 발행하기엔 좀 애매하죠. 사람들이 투자 안 할 거니까. 자, 향후 금리가 실제로 상승했을 때 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 부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발행 시 콜옵션만큼 일반 채권보다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한다. 그죠? 요거를 발행하면 현재보다 금리를 더 줘야 돼. 왜냐? 나한테 유리하니까 투자자한테는 금리를 좀 더 줘야겠죠. 자, 그렇고요. 풋옵션 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가 풋옵션부를 매입하는 형태로 발행하게 되므로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을 좀 낮게 가져갈 수 있죠. 풋옵션 부사채를 발행하면 현재보다 낮게 발행할 수 있다. 낮게. 그런 특징이 있죠.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외환관리 부분을 보도록 하죠. 외환관리. 외환관리는 환율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 해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해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수출이냐, 수입이냐, 이렇게. 자, 크로스 레이트를 구해보라. 라는 거죠. 자, 크로스 레이트를 계산해보면, 달러하고, 엔화가 지금 얼마예요? 80.20, 80.25. 그쵸? 앞에가 비드, 뒤에가 오퍼월드 레이트라고 했고요. 뒤에 거는 달러 원. 원은 지금 현재 1120원 50과 80으로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보죠. 1달러를 사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돈은 얼마예요? 80.25엔이죠. 그죠? 요걸 가지고 1달러를 살 수 있잖아요. 은행 가서. 그죠? 오퍼월드 레이트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살 수 있죠. 은행에서 이걸 파니까. 자, 이걸 갖다 여기다 팔면 내가 얼마 받아요? 이거 받죠? 1달러에 원화로 받는 금액은 은행 가서 팔 테니까 이걸 받을 테요. 1120.50을 받겠죠? 그죠? 그럼 내가 둘 다 직접 통합표시법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두 개를 나누라고 했죠. 그럼 1120.50을 80.25로 나눈 요 값이 뭐예요? 1엔당 원의 금액이죠. 요게. 그렇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계산하면은 1396 이렇게 됩니다. 1396. 1396 이렇게 1엔당 내가 지불해야 될 금액은 13.9626. 지금 현재 굉장히 N이 고 N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달러당 지금 현재 105N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이게 엔저 현상이거든요. 엔저. 무슨 얘기냐? 자, 이게 1달러당 105엔이면 일본 입장에서는 환율의 상승이에요. 그렇죠? 그럼 엔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렇죠? 엔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만약에 100엔이었다. 그럼 1달러당 100엔 받았는데 지금 105엔이나 주고 있으니까. 그럼 일본의 수출이 잘 될까? 일본 수출이 잘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에서 자동차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왜냐? 일본 차는 성능에 비해서 싼데 우리나라 차는 비싸거든요. 잘 안 사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는 이런 형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알아야, 환율을 알아야 우리가 경제적 환희염을 없애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거죠. 여기서 달러를 사서 여기서 팔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1달러를 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얼마가 필요하죠? 1120.801원이 필요하죠. 801. 그죠? 자, 요건 이제 올포워드 레이트니까 우리가 살 때고 이쪽에서 팔면 얼마나 받아요? 80.25 N을 받죠. 이걸 나누면 되겠네요. 나누면은 얼마예요? 13975에 여기 비드 레이트, 오프워드 레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적어주면 되겠다 라는 거죠. 정답은 1번이고요. 자, 38번에 자,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인데 1년의 수합 포인트가 지금 마이너스 10이에요. 자,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1000원이 지금 현재 환율이죠. 스팟 레이트가 지금 1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수합 포인트, 그러니까 포월 포인트가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10포인트예요. 마이너스 10포인트라는 걸로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뭐냐? 요게 이제 디스카운트 통화라는 걸 알 수 있죠. 디스카운트 통화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금리가 자, 한국의 금리가 미국의 금리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미국의 금리보다 작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죠? 여기까지 유추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비드 레이트하고 오퍼 레이트를 보면은 그 차이가 점점 어떻게 되죠? 벌어진다. 뭐 그런 얘기는 했었죠. 그죠? 자, 올바른 걸 고르래요. 자, 금리와 상관없이 시장은 앞으로 환율이 내려갈 것을 생각한다. 우리가 포월 포인트라든가 수월 포인트를 계산할 때는 이게 금리 그 환율 예측하고 중요하다거든요. 환율 예측이. 환율 예측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죠. 뭐만 본다? 금리. 그죠? 금리만 보고 계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달러 1년 금리가 원화의 1년 금리보다 낮다. 아니죠. 미국의 금리가 더 높죠. 그죠?
1달러를 스팟에서 매도 시 받을 수 있는 원화 금액이 1년 선물한으로 매도 시 받을 수 있는 원화 금액보다 작다. 자, 무슨 얘기냐? 자, 1달러를 스팟에서 매도해서 받을 수 있는 원화 금액이 1년 선물한으로 매도 시에 받을 수 있는 원화 금액보다 작은 게 아니라 더 크죠? 왜냐? 지금 현재 1,000원이고 1년에 얼마가 될까요? 990원이란 말이에요. 1년 뒤에 폴드 그 금액이 지금 선도금리가 990원이에요. 그럼 지금 바꾸면 1,000원인데 1년 뒤에 바꾸면 얼마? 990원이죠. 당연히 지금이 더 많겠죠. 자, 달러 1년 금리와 원화 1년 금리의 차이는 약 한 1% 정도 될 거다. 왜냐하면 이게 차이가 1년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되겠죠. 만약에 1,000원이니까 1,000원을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러면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가 1%라 가정을 해보면 0.01이죠. 그리고 미국 금리는 1 플러스 0.02가 되는 거잖아요. 1년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곱하기 365를 하니까 1,000원 곱하기 1.02분의 1.01이 되겠죠. 그죠? 계산해주면 대략적으로 한 990원 정도 나옵니다. 이 차이가 얼마예요? 10원이죠, 10원. 그러니까 990원하고 1,000원 차이 마이너스 10원 차이가 난단 말이죠. 이 마이너스 10원 차이가 뭐예요? 여기 있는 거죠, 여기. 그죠? 같은 거죠. 그러니까 대략 한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1년이기 때문에. 4번이 맞고요. 서로 동일한가요? 동일할 수가 없죠. 동일하면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고. 동일하면 환율은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나, 그러니까 금리가 서로 같으면 지금 금리나 뭐 1년 뒤 금리나 2년 뒤 금리나 3년 뒤 금리나 같을 수밖에 없죠. 자, 그렇고 39번을 보게 되면 자, 우리나라의 환율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게 뭐냐? 자, 수입업체가 해외 송금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때는 전신한 매입률을 적용한다. 자, 수입업체가 송금을 하려고 그래요? 자, 수입업체는 뭘 사죠? 물건을 사죠. 자, 물건이 들어오고 뭘 나가죠? 달러가 나가죠. 그럼 달러를 사야 되죠. 은행에서 달러를 사야 돼. 은행에 달러 산다는 거는 은행에서 판다는 거죠. 은행에서는 달러를 팔아요. 그러니까 쿼팅 파티 쪽에서 달러를 파니까 뭐 올포워드 레이트가 되는 거죠. 매도율이 되는 거죠. 매도율. 그죠? 1번이 틀렸다. 자, 밑달러 이외의 환율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정보를 기준으로 도출한 재정환율이다. 그죠? 우리가 달러는 밑달러 기준으로 해서 항상 고시가 되죠. 그죠? 1N 뭐 이렇게 고시가 되고 100N 고시 되고 1달러에 1,000원 이렇게 고시가 되죠. 달러 대 N은 없어요. 그리고 두 개를 통해서 1N당 뭐 10원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걸 재정환율이라고 한다. 자, 각 은행별 매매 기준율은 전부 다 동일하죠. 왜냐하면 전일에 가중평균한 수치가 첫째 날에 매매 기준율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은행마다 계속 바뀌죠. 자, 기준환율은 서울 외국환 중개회사가 전 영업일에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거래된 현물환 거래의 외국환 은행 간 매매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원달러 환율의 시장 평균 환율의 의미다. 그쵸? 자, 당일 거래에서 발생한 환율의 등락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사실 가격이란 건 뭐 당연히 뭐 시장에서 뭐 제재를 하거나 뭐 규제를 통해서 바꿀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특징이죠. 그렇죠? 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0번 환위험에 대한 설명이다. 자, 원화 강세의 지속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위험은 경제적 위험이며 파생 상품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해지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뭐 위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래환 위험이 있고요. 환산환 위험이 있다고 그러죠. 여기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경제적 위험이죠. 경제적
환위험을 말하죠. 자, 이거는 해지로 없앨 수 있죠. 이거는 해지로 없애는 게 아니죠. 없애는 자체가 아니고 그냥 뭐 회계 처리상 반영이 되는 거죠. 회계 처리상 그냥 반영이 될 뿐이고.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환율이 등락에 따라서 내 영업 환경이 바뀌는 거죠. 이거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거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영업 환경이 환율이 올라서 영업 환경이 좋아지거나 환율이 떨어져서 영업 환경이 나빠지거나 그런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거래 위험, 환산 위험, 경제적 위험으로 구분되며, 그죠? 대내적 관리 기법과 파생 상품을 활용하는 대외적 관리 기법이 있다. 그쵸? 그래서 거래 위험, 환산 위험, 경제적 위험이 있는데, 이게 있다고 그랬죠? 이걸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대내적 기법과 대외적 기법이 있다. 여기서 뭐 매칭, 레팅, 리딩, 레깅, 자산부채 관리법, 뭐 이런 거. 대외적 기법 뭐가 있죠? 선도, 선물, 옵션, 수합, 환변동 보험 이런 거가 있다라고 했죠. 자, 거래 위험은 계약 시점과 결제 시점의 환율 차이 요거죠. 지금하고 미래에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발생하는 위험이죠. 다국적 위험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환율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 이게 뭐예요? 환산한 위험이죠. 그렇죠? 그렇고, 자, 매입 초과 포지션은 환율 하락 위험, 그죠? 매입 초과는 자산이 많은 거죠. 자,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환율이 하락하면 위험하죠. 환율 하락 위험이 있다. 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41번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 외환시장과 일본 시장에 따라서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본 건데, 자, 1달러에 1,100원입니다. 1,100원이고, 그 다음에 1달러에 90엔이에요, 달러가. 90엔인데, 옆에 시장을 보니까 100엔당 얼마죠? 1,120원이에요. 자, 이걸 갖다가 90엔만 한번 사보는 거죠. 자, 90엔을 사면 얼마죠? 90엔을 사면 이게 1,008원이에요. 왜냐면 90원 곱하면 그죠? 0.9 곱하면 1,008원이거든요. 자, 그러면 90엔을 1,008원 주고 매수를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 시장에 갑니다. 1달러 살 수 있죠, 그렇죠? 90엔 가지고 1달러를 삽니다. 자, 1달러 사서 여기가 1번이고 여기 2번이고 이걸 다시 또 3번. 1달러를 환전하면 얼마예요? 1,100원이죠. 자, 내가 이거 판 거죠, 매도. 그렇죠? 그럼 이거 1달러를 판 거잖아요, 매도한 거. 1달러를 파니까 여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된 거예요? 1,008원에 사서 1,100원에 판 거죠. 얼마 이익이 생겼어요? 1,100원 빼기 1,008원이죠. 그러니까 92원의 이익이 생겼고요. 사실 보면 N은 뭐예요? N은 지금 저평가돼 있죠. 저평가돼 있어서 매수한 거고요. 달러는 고평가된 거죠. 매도를 한 거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래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자, KRW 크로스 원해란율이 크로스 레이트가 얼마냐? 얼마죠? 어떻게 계산하죠? 이거 계산하죠, 이렇게. 크로스 레이트는 1,100원을 90원으로 나누면 이게 얼마예요? 12.2원이죠.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11.20원이죠. 그러니까 여기 시장이 지금 뭐예요?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N이, 그죠? 이쪽 시장에서 사는 거죠. 저평가되어 있는. 자, 차익 거래를 통해서 얼마 이익? 92원의 이익이 생기죠. 자, 크로스 레이트가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이 N달러 시장과 원달러 시장을 경유하여, 원해엔 포지션을 커버한다. 맞고요. 자, 외환시장에서 원화가 고평가되어 있다가, 달러나 원화가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죠? 엔화가 저평가되어 있고,
자, 차익 거래를 위해서 엔화를 매입하고, 그죠? 엔화를 샀죠. 그래서 매수하고, 그래서 달러를 팔았죠. 그죠?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매수, 고평가되어 있는 달러를 매도한다. 자,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자, 42번 같은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6월 10일 스팟 데이트에 결제되는 환율이 현물 환율이 현재 1190.25원이에요. 이게 지금 스팟 레이트라는 거거든요. 그쵸? 이게 T 플러스 2영업일 결제일이죠. 자, 3개월 스팟 포인트는 얼마인가를 계산했는데 일단은 3개월은 90일이래요. 달러 금리는 1.5%. 자, 그러면은 1 플러스 0.015죠. 곱하기 360분의 90일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은 365일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1 플러스 0.038, 365분의 얼마예요? 365분의, 90일이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죠? 6664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하면은, 대략적으로 1197.164가 돼요. 계산하면 1197.1645원이 됩니다. 그래서 스팟 포인트는 어떻게 구하죠? 여기 뺀 거죠. 빼면은 6.46 10에서 5 빼면 6이죠. 6664가 되겠죠. 6.664. 이게 뭐예요? 수압 레이트죠. 수압 레이트. 그죠? 수압 포인트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43번을 볼까요? 자, 서로 다른 두 외환거래의 현금 흐름을 맞추기 위하여 자, 외환수합을 이용할 경우 자금시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제대로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외환수합을 이용한대요. 외환수합을 이용하면 이 자금을 그러니까 결제를 이연시키거나 결제를 앞당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대출할 때 비용에 대한 거를 내 회사가 아니라 은행의 신용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비용이 낮고, 그 다음에 이게 대출로 안 잡히니까 부채 비율이 낮아지죠. 뭐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자금시장의 예치 거래에 비해서 투자 원리금의 회수에 대한 신용 리스크가 어떻게 될까요? 투자 원리금 회수, 자금시장의 예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합 거래를 할 때 특히 외환 수합을 하는 이유는 자금을 갖다가 결제를 이연시키거나 지연시킬 때 많이 한다 그랬죠. 자, 수출 기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3개월 뒤에 이렇게 결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결제에 대해서 해지하는 거는 우리가 선물을 매도한다고 그랬죠. 자, 선물을 매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결제를 한 달만 미뤄달라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일단 은행하고 선물을 매도했기 때문에 여기서 은행에다가 달러를 팔아야 돼요. 수출기업은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1달러를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달러를 팔아야 되는데 달러가 없죠. 왜? 결제를 안 해줬으니까. 그 이때는 달러를 사요. 일단 선물을 매수하고, 그리고 뭐라면 되죠? 달러를 매도하는 바이 앤 셀 앤 수합을 하면 되죠. 바이 앤 셀 앤 수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판 걸로 이거 팔면 되겠죠. 자, 그런데 달러를 매수하고 달러를 매도하는 바이 앤 셀 앤 수합을 하면 되는데 이건 뭐랑 같느냐? 요거는 달러 대출을 받고 이때 상환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달러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갚고 이런 위험이 발생하죠.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있어요. 대출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한 달 동안만 받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막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합을 걸면 되겠죠. 자, 기업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신용 리스크가 감소하죠. 그죠? 원리금 회수. 요걸 수합을 걸면 그냥 수합만 거니까. 자, 기업의 경우에도 은행 간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로 차입하거나 예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에게 보다 유리하다. 아니죠. 왜냐면, 자, 이거는 이 수출 기업의
신용도로 빌리는 거고요. 요건 은행의 신용도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차이가 사실은 수화 포인트만큼이 차이가 나거든요, 원래. 그렇겠죠. 한 달만큼의 수화 포인트의 차이가 나요. 수화 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그 수화 포인트 뭘로 계산하냐? 이자율 차이죠. 이자율 차이인데 여기 누구의 금리? 은행의 금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은행 차익 금리를 쓰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아도 되고요. 금리도 싸다 이거죠. 자, 외환수합은 재무제표상 부의 거래.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죠. 여기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채로 계상되니까 내 어떤 신용도가 낮아지죠. 근데 이거는 그런 건 아니더라. 자, 외환수합 가격에 적용되는 원화 내재 이자율은 해당 기업의 원화 자금 차익 금리와 동일하나요? 아니죠. 은행 금리를 이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은행 금리를 이용한다. 자, 외환수합은 각 통화에 대한 계약 기간 동안 3개월 후 매 6개월마다 이자를 교환한다. 아니죠. 우리 외환수합은 원금만 교환하죠. 이렇게. 이자 교환이 없습니다. 이자 교환은 어디서 일어나죠? 금리수합이나 통화수합에만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자 교환이 없다. 틀렸고요. 44번. 국내 제조업체 EPS 기업은 3개월 후 부품 수소 수입 대금을 200만 불을 지급해야 돼요. 재무팀에서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일단은 3개월 후에 200만 불을 지급해야 돼요. 자, 3개월 후에 그죠? T거래일이 있고 3개월 후에 200만 불을 지급해야 되니까 사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선물을 매수하면 되겠네요. 그죠? 일단 이제 달러가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면은 또 하나 여기서 예금을 해놔요. 달러 예금을 해놓고 이때 인출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달러로 샀으니까 외화 변동이 없겠죠.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첫 번째는 3개월 만기 금리 수합은 절대 안 되죠. 금리 수합은 금리를 해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하면 안 되고 외환 수합을 거래하겠죠. 그렇죠? 외환 수합은 셀앤바이죠. 셀앤바이. 셀앤바이 수합을 해야겠죠. 왜냐면은 사가지고 이걸 갖다가 해야 되니까. 이 당시 환율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셀 합니다. 셀. 셀은 달러를 팔아야 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원화 대출을 받아서 달러를 사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 되겠다 이거죠. 자, 2번 3개월 통화 선물한 USD를 매입한다. 선물 매수죠. 맞고. 자, 현물에서 USD를 매입 거래를 한 후 3개월의 외화 정기예금에 예치한다. 그죠? 외화 예금을 예치합니다. 사가지고 외화 정기예금에 예치해 놓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USD 매입 거래를 한 후 셀앤바이 수합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외화를 매입해요. 그래서 팔아. 그 다음에 이때 다시 사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주거래 은행에서 3개월 후 USD 외화 대출을 받는다. 이때 외화 대출 받는잖아요. 대출 받으면 이걸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죠.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45번을 보면은 자, 보면은 1,000원이라고 하는데 외화 종합 포지션이래요. 그럼 외화만 따지면 되죠. 1번에 달러 채권 발행 잔액이래요. 200, 그러니까 밀리언 달러죠. 200만 밀리언 달러. 그죠? 그러니까 2억 달러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부채가 200 밀리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화는 고려할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원화가 또 밑에 빌리언 원이 있는데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수출대금 미수금이 있어요. 미수금 받는 거니까 이쪽에 있겠죠. 이쪽에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미지급금이 얼마예요? 여기 있는 거죠. 4천만 달러가 정도 있겠죠. 그렇죠? 합치면은 여기 얼마예요? 240 여기 110이니까 빼면 얼마죠? 마이너스 130 밀리언 달러가
되겠다. 이거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1억 3천만 달러 정도 되겠죠. 그죠? 1억 3천만 달러 정도가 마이너스로 돼 있다. 여기 포지션이잖아요. 포지션. 자, 포지션을 물어본 거다. 자, 46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USD KRW 콜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자, USD KRW 콜 옵션을 이제 가지고 매수한 건가요? 매도한 건가요? 보면은 1개월 선물한 가격이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매수했대요. 매수. 자, 매수자니까 환율 상승할 때 이익이 나죠. 그럼 상승 이익을 해지한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는 수입업자가 이런 짓을 했겠죠. 그렇죠? 수입업자가 상승 해지를 하는 그런 걸 했겠죠. 첫 번째, 선물한 가격이 높아질수록 옵션 가치는 더 커진다. 그러니까 미래에 1번 기초자산 가격이 늘어나면 내가 이익을 많이 보겠죠. 요각시 늘어나니까. 그렇죠? 맞는 얘기고. 자, 변동성이 길수록 뭐 하죠? 변동성이 길수록 자, 변동성이 길면 콜옵션 가격이 커지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면 기초자산 가격 자체가 올라가니까 환율이 올라가니까 옵션 가치가 커지고요. 그 다음 미국 금리가 하락하면 되겠죠. 미국 금리 하락 시 그쵸? 하락하면 올라가겠죠. 자, 이 옵션보다 행사 가격이 1,002원인 옵션이 프리미엄이 더 싸죠. 왜냐면 요게 이쪽으로 더 간다는 거죠. 그럼 행사가 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좀 더 싸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 2, 3, 4번이 다 맞네요. 가나다라가. 그렇죠? 가나다라가 다 맞다. 라는 거고. 자, 기준 환율이 고금리 통화를 운영하면,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1달러에 1,000원인데, 여기서 앞에, 픽스 커런시가 더 금리가 높아요. 우리가 뭐라고 하죠? 디스카운트 통화가 된다고 했죠? 디스카운트 통화가 되고, 미래로 갈수록 불리해져요, 나한테. 그죠? 환율이 떨어지니까. 자, 그래서 고금리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현물환물보다 불리한 선물환이 되죠. 그렇죠? 왜냐? 폴 포인트가 좀 낮아지니까 선도금리, 포워드 금액이 더 낮아지죠. 그러니까 선물환이 더 불리해진다. 자, 기준금리율이 저금리 통화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더 현물환율보다 유리해지겠죠. 자, 기준환율이 고금리 통화의 선물환율이 현물환율보다 더 불리해진 조건을 뭐라 그래요? 디스카운트라고 하고 유리해지는 걸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라고 돼 있죠. 자, 48번. 자, 1,000원인데 10포인트가 표시되어 있어요. 올바른 것이 무엇이냐? 자, 이거는 뭐죠? 이거는 보면은 1년 금리와 원화 1년 금리의 차이가 없다. 아니죠. 이 경우에는 미국 금리가 높은 거죠. 48번에. 그러니까 자, 미국 금리가 높은 거고. 자, 금리와 상관없이 시장의 환율은 내려갈 것이다. 전혀 아니죠. 금리와 무조건 관계되고요. 미국 금리가 원화 금리보다 높죠. 맞고. 달러 원화 1년 금리 서로 동일하다. 아니고요. 5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3번이 맞네요. 3번. 그죠? 이게 앞에 있는 거랑 비슷하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미국으로 수출을 한대요. 자,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체가 환위험 해지를 하려면 뭘 해야 되죠? 자, 수출 기업은 이제 그러니까 롱 포지션이죠, 일종의. 그죠? 그러니까 숏 포지션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달러가 들어오니까. 숏 포지션을 만드는 게 뭐가 있어요? 선물 매도. 그쵸?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풋을 갖다 매입하거나 그 다음에 콜을 갖다 매도하는 거. 그죠? 풋 매입, 콜 매도인데 이때 풋은 뭐야? 그 USD KRW죠. 그러니까 달러에 대해서 풋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원화에 대해서 뭘 사야 되죠? KRW USD에서는 콜을 매입해야 돼. 그죠? 이것도 당연히 USD KRW죠.
콜을 매도하는 것, 풋을 매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이쪽에서 이익이 생기니까 좌측에서 이익이 생기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자, 첫 번째는 USD KRW 콜 옵션을 매수하는 거다. 그러니까 USD 풋이죠. USD 풋. 그죠? USD 풋을 사거나 KRW 콜을 매수하는 거. 그 다음에 KRW 콜을 옵션을 매수한다. 자, KRW 콜이 이거잖아요. 그죠? USD 풋이니까 맞고요. 자, 달러 현물 매도. 그 다음에 바이 앤 셀. 셀 이때 사서 셀을 해야 돼. 왜냐하면 돈 받은 걸로 팔아야 되니까. 달러를 파는 거. 그러니까 맞죠? 그쵸? 자, 풋을 매도한다. 아니죠? 풋을 매수해야 되니까. 4번이 틀렸고. 선물환을 매도해라. 자, 이런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한 문제가. 자, 그 다음에 델타 헤지죠? 델타 헤지인데 자, 의료기기를 수입한대요. 자, 수입하는 업체는 뭐 어떻게 하면 되죠? 수입기업은 반대죠. 수입기업은 이제 3개월 뒤에 선물을 매수하거나 자, 콜옵션을 매수하거나 자, 풋을 매도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기업은 지금 100만 달러를 체결했대요. 현재 환율은 1,100원입니다. 델타 헤지, 델타만큼 헤지해라. 자, 그러면 1,000만 달러니까 일단 풋은 아니죠. 콜을 매수해야 돼요. 자, 달러 콜옵션이 현재 1,100원이고 100만 달러인데 헤지 금액이 얼마? 델타 헤지 0.55만큼 헤지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요건 1만큼 변동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0.55만큼은 변동하니까 계약수를 100만 계약할 필요 없이 55만 개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 갖다 매수하면 되겠죠. 55만 달러에 대해서만 옵션 계약을 매수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한 25만 원 되거든요. 옵션 1달러당 선물한 포인트가 지금 25만 원이니까 뭐 한 1계약 정도, 2계약 정도 해주면 되겠죠. 2계약 정도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의고사 1회차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